여러분, 요즘 주변을 보면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작년에 명예퇴직한 김 부장님,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했는데 말이죠.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었지만 면접 한 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나이가 50대 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에서 탈락한답니다.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다고 하더군요. 동네 박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요즘 협력업체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답니다. 20년 넘게 거래하던 곳들인데 말이죠. 대금 결제가 자꾸 밀린다고 신규 계약은 아예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주는 곳이 생겼다더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슷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요즘은 신규 채용을 완전히 중단했답니다. 승진도 미뤄졌고요. 복지 혜택도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다네요. 젊은 직장인들조차 불안해하고 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행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월 평균 현금 보유액이 977만 8천 원으로 집계됐어요. 2021년 469만 5천 원보다 무려 108% 증가했답니다. 불과 4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도 안 짓고 사람도 안 뽑고 새로운 사업도 안 벌이고 있어요. 그냥 돈을 쥐고 앉아만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업 경영진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답니다. 앞날이 너무 불확실하다고요. 지금은 함부로 움직였다간 큰 코 다친다고요. 더 놀라운 건 대기업들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보니까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같은 주요 기업 집단의 현금 보유액이 1년 만에 56조 원 가까이 늘었답니다. 2022년 3분기에 126조 원이었는데 2023년 3분기에는 182조 원이 됐어요. 44% 증가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더 심해요. 현금 보유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답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투자는 안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현금을 30% 넘게 늘렸고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기업들이 이렇게 현금만 움켜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냥 기업 돈 문제로 끝날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미 퇴직하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죠. 왜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기업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보다는 그냥 버티기를 선택한 거예요. 공격보다는 방어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졌죠.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쏟아졌고요. 50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편의점 차렸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때랑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만 두면 투자가 사라집니다. 투자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어요. 특히 중장년층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죠. 젊은 사람도 구하기 힘든데 50대, 60대를 누가 뽑겠어요.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면 소비를 안 하게 되죠.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떨어져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은 더더욱 현금을 움켜줍니다. 그러면 또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라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요. 정부 재정이 악화되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요. 환율이 폭등하고요. 그 끝은 뭘까요? 국가부도 위기입니다. 믿기 힘들죠. 그런데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IMF도 그때는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런데 터졌잖아요.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는 게 왜 위험한지, 이게 국가부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부동산 시장입니다. 강남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침체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매물이 안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매물이 쌓여 있어요. 중개사무소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발품 팔아도 계약이 안 된대요. 심지어 호가를 낮춰도 문의 전화조차 안 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집을 살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대출 금리는 높고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까 봐 겁나는 거죠. 그래서 다들 관망만 하고 있어요. 집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으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보험 해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10년, 20년 불입해야 하는 상품인데 5년, 7년 만에 깨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니까요. 앞으로 계속 보험료를 낼 자신이 없으니까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경제가 회복세래요. 수출이 늘었대요. 주가가 올랐대요. 고용 지표도 괜찮대요. 정부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기업들 실적도 좋아졌다라고 하고요. 정말 그럴까요? 통계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은 어떤가요? 지갑은 더 얇아졌고 소비는 줄었고 미래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뉴스 속 경제와 내가 체감하는 경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도 투자는 안 합니다. 직원도 안 뽑습니다. 그냥 현금만 쌓아둡니다. 돈은 벌지만 그 돈이 경제 안에서 돌지 않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서민들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숫자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기업들만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방어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 전체가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줄어들죠. 소득이 줄면 소비가 감소합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떨어져요. 매출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더더욱 현금을 움켜줍니다. 그러면 또 투자가 줄고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리가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기업들은 왜 갑자기 돈을 쌓아두기 시작한 겁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율이 불안합니다. 2024년 들어 원화 가치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24년 평균 환율이 1,363원이었는데 연말에는 1,480원까지 치솟았어요. 최근에도 1,400원대 중후반을 오가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라는 뜻이죠.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 화학 공장 돌리는데 쓰는 원료, 제품 만드는 부품들이 전부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죠. 수익이 줄어드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해 두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금리가 높습니다. 대출 받아서 공장 짓고 사업 확장하려면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은 연 5%, 6% 이자를 내야 합니다. 10억 원 빌리면 1년에 이자만 5천만 원, 6천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이자를 내면서까지 투자할 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기업들이 계산해 봅니다.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수익보다 이자가 더 비싸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금에 넣으면 3%, 4% 이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요. 유럽 경기는 침체됐습니다. 다른 나라 경제도 예전만 못해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이런 나라들한테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그쪽 경기가 안 좋으니 불안한 겁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소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내수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을 새로 짓고 직원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겠습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고요? 일단 버티자. 투자는 최소화하고 비용은 줄이고 현금은 최대한 확보해 두자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는 돛을 내리는 게 최선이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모두가 움츠러들면 경제 전체가 멈춘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건설 회사가 일감이 없습니다. 건설 회사 일감이 없으면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소득이 없어지죠.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가 줄면 가게들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면은 직원을 줄입니다. 또 일자리가 사라지죠. 그러면 또 소득이 줄고 또 소비가 감소하고요. 돌고 돕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이 악순환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금 수입이 줄어듭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요. 법인세도 줄고 부가가치세도 줄고 소득세도 감소합니다. 정부가 걷는 돈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써야 할 돈은 그대로예요. 아니, 오히려 늘어납니다. 실업자가 늘면 실업급여를 더 줘야 하고요. 경기가 나쁘면 경기 부양책에 돈을 써야 하고요. 복지 지출도 계속 늘어나고요.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빚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죠. 그런데 빚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불안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돈을 빼갑니다.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갑니다. 환율이 더 올라가죠. 1,500원, 1,6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생활 물가가 오르고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 생활이 더 힘들어집니다. 소비가 더 줄어들죠. 기업들은 더더욱 움츠러듭니다. 악순환이 가속화됩니다. 이게 바로 국가부도 위기로 가는 길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가 그랬어요. 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하고 결국 IMF한테 손을 벌렸죠. 그때의 악몽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그때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지금 당장 국가 부도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기업들이 계속 현금만 쌓아두고 투자를 안 하고 일자리를 안 만들고 경제가 계속 얼어붙으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현금 흐름을 점검하세요. 지금 당장 내가 쓰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같은 고정 지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작은 돈이라도 쌓이면 큽니다. 그리고 비상 자금을 마련하세요.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금이든 적금이든 상관없어요. 언제든 바로 쓸 수 있는 돈 말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둘째, 소득원을 다변화하세요.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그게 끊기면 바로 위기가 오니까요. 퇴직하셨다면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분류 같은 일도 있고요.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서 자문이나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재직 중이시라면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고요. 수입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요. 셋째, 자산을 지키세요.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함부로 팔지 마세요. 지금은 침체기니까 헐값에 나갈 수 있어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버티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예금이나 적금은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고금리 상품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원금 보장되는 상품 위주로 가세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방어가 우선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어요. 모두가 힘들었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현금을 확보해둔 사람들은 헐값의 자산을 사들일 수 있었고요. 새로운 기회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버티는 것을 넘어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겁니다. 내일 하겠다고 미루면 안 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현금 흐름 점검하고 비상자금 마련하고 소득원 다변화하고 자산 지키는 일 말입니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는 건 위험 신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이 신호를 읽고 미리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위기를 맞을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